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그대는 나의 인생. 옛날 어리숙할 정도로 마음 착한 수돌이가 살았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버지 집을 가는 길이었는데 해가 저물어 어느 초라한 주막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 주막집은 주변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또 너무 외져서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썰렁한 작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는 먼지만 잔뜩 앉아 있었지요. 주막집 주인이 나와서 수돌이를 반갑게 맞아들였지만 주인 역시 꾀죄죄하니 궁상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수돌이와 주인은 같이 한 방에 있게 되었는데 수돌이가 물었습니다. 주막치고는 많이 한가하네요. 어휴, 말도 마시오. 저 아래로 새로운 길이 나서 사람들이 그리로만 다니니 얘까지 일부러 올라다니질 않소이다. 끼니 때가 되어 밥상에 같이 앉게 되었는데 주인에게는 특이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밥 먹을 때나 이야기할 때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그저 달달 떨고 있는 것이었지요. 주인장, 왜 그렇게 발을 떠시오? 수돌이가 보다 못해 묻자 주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이거요, 내 버릇이 대나서 그렇지요. 고쳐지질 않으니 이거 원. 수돌이는 주인이 장사도 안 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발을 달달 떨어서 가진 복을 스스로 쫓아낸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수돌이와 주인은 잠자리에 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잠을 자면서도 발을 달달 떨며 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돌이는 딱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주인장은 사람이 점잖고 인정도 있으니 발만 안 떨면 분명 잘 살아갈 것이야. 내가 이 고약한 버릇을 고쳐주어서 하룻밤 유숙한 신세를 갚아야겠다. 어둠이 서서히 거치려 할 때 잠에서 깬 수돌이는 주섬주섬 자기 옷을 찾아 입고는 작심한 듯 베고 자던 목침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밤새 궁리한 것이었는데 그 목침으로 자면서도 발발 떠는 주인의 발목을 냅다 세게 서너 번 내리쳤습니다. 으악, 으악! 주인의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수돌이는 그 집을 뛰쳐나와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원래 수돌이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사는 노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운 좋게 혼인할 기회를 얻게 되었지요. 그러나 혼인 날짜는 다가오는데 잔치할 돈은 없고 하여 할 수 없이 오늘 큰아버지를 찾아가 장가를 가게 되었다고 알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돈을 얻으러 가는 것이 더 컸습니다. 수돌이 백보는 마을에서 기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조카 수돌이를 보더니 반갑게 맞아주며 한상 차려주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저 옛날 현자들의 이야기며 인생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나 할 뿐 혼인한다고 해도 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비록 돈이 간절한 수돌이었지만 참을성 있게 귀 기울이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 백부집에서 자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벌써 일어나 마당을 서성이던 백부가 수돌이를 재촉했습니다. 너 오늘 나하고 어디 구경이나 가자. 수돌이는 돈 한 푼 없어 장가갈 걱정이 태산 같은데 뭔 구경이나 하자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도 행여 지푸라기라도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아닐까 하여 백부를 따라
어느 해변에 가게 되었지요. 해는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고 백부는 풍경을 바라보며 바다를 내다보았습니다. 수돌이는 구경이고 뭐고 백부의 눈치만 살피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지요. 백부는 그저 푸른 바다에서 노니는 갈매기 구경을 하며 아무 말이 없다가 해가 바닷속에 빠지려 할 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두 사람이 붉게 물든 바다를 떠나올 때 백부는 무심한 듯 해변가에 쌓여있는 검정색 돌무더기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기 저 돌멩이를 내 마음대로 가지고 가거라. 수돌이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돌멩이가 자신의 결혼과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이가 없었고 또 하찮은 돌멩이를 왜 가지려는지 의아했지만 무례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고 수돌이가 다음날 아침 떠나려고 할 때 백부가 마침내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장가 간다니 돈이 필요하겠구나. 어제 너가 주순 그 돌이 오금이니 그걸 팔아서 쓰거라. 집에 돌아온 수돌이는 그 돌을 서둘러 팔아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오금이라는 희귀한 검은 보석이었으므로 값이 꽤 나갔습니다. 혼인을 소박하게 치를 돈은 되었으나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아유, 이런 줄 알았으면 큰 돌멩이로 많이 가져올 걸. 그러나 이건 큰아버지가 주신 축복이었어. 그려 내 복이 요것뿐인 것을 어쩌겠는가. 그렇게 수돌이는 백부덕택에 예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수돌이는 이 작은 돌에 대한 기억으로 인생살이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가장 이상한 보자기에 쌓여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백부의 방법이 기이하기는 했지만 그것이 좋은 것으로 이어지니 백부에게 감사한 마음만 들었지요. 혼인 후 몇 해가 지났습니다. 수돌이는 예전에 목침으로 내리친 그 외로운 주막 주인발이 어떻게 되었나 평소에 걱정스럽게 여기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막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돌이가 그 주막집 앞에 당도하고 보니 분명 그 자리, 그 주막집은 틀림없는데 예전에 자신이 알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주막집 앞길은 넓게 트였으며 주막은 말끔하게 손질되어 있는 데다 안쪽에 근사한 기와집까지도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수돌이는 문 밖에서 주인을 만나보기를 청하니 넓은 마당을 가로질러 절룩절룩 다리를 절며 나오는 주인 모습이 저만치서 보였습니다. 주인은 수돌이를 보자 주구나비가 되살아온 듯 기뻐하며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방에 들어간 수돌이는 지난날 목침으로 발목을 때리고 간 것을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오히려 웃으며 환하게 답했습니다. 댁에서 내 발목을 때린 것은 내가 발을 달달 떨어 복을 쫓아내니까 그러지 못하게 나를 위하는 마음에 한 것 아닙니까? 나는 발목이 부러져 이렇게 절름발이가 됐지만 그것으로 덜덜 떨며 복을 내쫓는 그 고약한 버릇이 없어졌지 뭡니까? 아, 그랬더니 저 아래로 난 큰 길이 우리 집 앞길까지 연장이 되어서 길이 넓어지니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는 일마다 잘 돼. 아, 이제는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복을 받은 거지요, 복을요. 어허. 그러면서 주인은 진심을 가득 담은 주안상을 차려내와 극진히
수도리를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도리는 하룻밤 신세를 옳게 갚은 것 같아 무척 뿌듯했습니다. 어느덧 천지가 얼어붙고 살을 에이는 매서운 겨울이 왔습니다. 산골 오두막에 살고 있는 수도리는 무척 게으른 부인과 살고 있었는데 부창부수라고 덩달아 수도리까지도 게을러졌습니다. 부부가 마음 하나는 비단결같이 착한데 어찌나 게으른지 추운 겨울엔 멀리 있는 뒷강 가기를 귀찮아했지요. 소변이 마려우면 뒷문을 열어 제끼고 몸을 내밀어 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뒷문 근처에는 소변이 얼어붙어서 냄새나는 재난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수도리네 집 뒷산에는 매우 점잖은 산신령이 살고 있었는데 특히 코가 유난히 예민했던 산신령은 그 게으른 집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코를 쥐어잡고 살다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서 그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인으로 변신한 산신령은 게으른 수도리 집에 내려와 따지려고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마침 또 수도리처는 뒷문을 열고 일볼 참이었는데 바로 노인이 고함을 쳤습니다. 그렇게 옷을 내리면 더 춥지 않겠는가? 소스라치게 놀란 수도리처는 옷을 후딱 추스리고 마당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바깥이 너무 추워 저기 저 뒷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미끄럽기도 하고요. 그나저나 저 위에 계시는 산신령님은 얼마나 추우실지 상상조차 안 되어요. 아이고, 우리 산신령님 얼마나 추우실까? 뜻밖의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에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딸이 이렇게 사정없이 추운데 본인보다 산신령이 더 걱정되는가? 그럼요. 이 산밑도 이렇게 추운데 저 위에는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보? 때마침 들어오는 남편 수도리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춥지만 산신령님은 연로하신데 얼마나 더 추우시겠소. 우리를 지켜주시는 고마운 산신령님이신데. 인정 많은 그 부부의 말에 감동한 산신령 노인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산신령을 염려하는 그 친절함에 진짜 산신령도 감동받을 것 같소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게으른 습성만은 버려야 더 큰 복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노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벽에 금이 가고 구멍이 숭숭 난 수도리네 낡은 오두막집이 따뜻하고 아늑한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장작이 그득하고 솥이 걸려있는 아궁이에는 빨간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훈훈한 온기로 올 겨울 추위는 다 녹을 것 같았지요. 더 이상 수도리네 부부는 뒷문 밖으로 몸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산신령인 줄도 모르는 노인으로부터 받은 뜻밖의 선물에 감사하며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수도리 부부가 생각해보니 분명 자신들이 게으른 것은 큰 단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지런히 살도록 합시다. 작년 겨울 그 노인장께서 게으른 습관을 고치라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는구려. 더 큰 복을 받으려면 말이요. 좋은 말씀이에요.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데 길만 잘 들이면 분명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돈 욕심 없고 착하기만 한 수도리 부부는 차근차근 나쁜 습관을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리는 우선 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낙엽을 쓸고
눈 오면 눈 쓸고, 행여 어르신들 짐이 무거울세라 앞서서 들어드렸습니다. 고을에서는 부지런하고 착하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또 어느 날은 옆집 과부 혼자 농사를 힘겹게 지을라 치면 얼마 안 되는 몇 대기 밭이라도 소를 몰고 가서 쟁기질 해주었고, 장터에서 만나게 되는 노인들에게 탁주사발 올려드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어느 날 걸음지게를 진 수돌이가 저수지 뚝방길을 지나 얼마 되지 않는 밭에 가는 길이었는데 자지러진 비명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수지물에 빠진 아이를 향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물에 빠진 아이 머리는 잠겼다 올라오기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수돌이는 재빨리 바소쿠리에 걸음지게를 내던져두고 저수지 속으로 뛰어들어 물에 빠진 아이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냈습니다. 그 아이는 물을 먹고 올챙이배가 되어 인사불성이었습니다. 저수지가에 눕힌 뒤 배를 누르자 입으로 물을 토해냈고, 수돌이가 아이의 입으로 숨을 불어넣자 아이는 한참 만에 깨어났습니다. 어찌 알게 된 아이의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왔지요. 아직 초봄이라 쌀쌀한 날씨에 물에 빠졌다 나오니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습니다. 아이를 안고 달려가던 남자는 고개만 까딱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렸습니다. 수돌이는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으면 저럴까 하여 이해를 하고 걸음지게로 와보니 지게가 엎어져 걸음이 바닥으로 다 흘러 빈통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내 걸음. 옛부터 한 사발의 밥은 남에게 주어도 한 삼태기의 걸음은 주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걸음을 몹시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땅이 있다 해도 걸음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그럴만했지요. 걸음은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나 사람과 가축의 분뇨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것을 공들여 가지고 가다가 급히 내려놓는 바람에 다 쏟아진 것이었지요. 내가 조심성이 없었구나. 걸음이 하도 귀해 내가 이웃집에 놀러 갔다 가도 또 어디를 가서도 우리 집 뒷간으로 달려와서 걸음하려고 모은 것인데 똥장군과 똥바가지와 똥지게 이 삼총사가 있으면 뭐해. 똥이 없는데. 아이고, 할 수 없지 뭐. 집으로 돌아간 수돌이는 아내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귀한 생명을 구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장한 일이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아이 할아버지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수돌이를 찾아왔습니다. 이보게, 자네가 3대 독자인 내 손자 은인일세. 정말이지 너무 고맙네, 고마워. 그러면서 송아지 목줄을 수돌이 손에 쥐어주지 않겠습니까? 수돌이는 놀라 뒷걸음질 치며 사양했습니다. 어르신, 아이고, 이러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이러십니까? 아무 말 말게나. 내 이걸로도 은혜를 다 못 갚네. 영감님은 뒤도 안 보고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못 받겠다, 괜찮다라는 말을 더 안 듣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물에 빠졌던 아이 아버지를 수돌이가 장터에서 마주쳤는데 아이를 구해주었으면 당연 고맙다는 인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말이 없기에 수돌이는 좀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수돌이처가 빨래터에서 안악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졌던 아이의 아버지는
노인을 잘 돕고 떠돌이 개들에게 먹이도 주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줄도 알고 그러니까 친절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대요. 상대방에게 친절을 받더라도 그는 한 번도 감사 인사를 한 적이 없다는군요. 뒷집 과부가 작은 호미를 가져와 그의 땅을 갈 수 있도록 도운 적이 있었고 심지어 보리씨앗도 나눠 먹었는데 이리 말하더래요. 아주머니, 너무 친절하시네요.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지 않더래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울 기회가 되면 크건 작건 소도 빌려주고 외상으로 쌀도 주고 물을 길어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때마다 그는 웃으며 말했대요. 사람들은 항상 서로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는 결코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 사람들이 등을 돌렸대요. 어느 날 그가 뒷집 과부에게 찾아와 보리씨앗을 더 달라고 할 때 과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씨앗들을 받을 때 나에게 고마워했나요? 나는 그래야 되는 필요를 못 느꼈어요. 우리는 당연히 서로 도와야 하잖아요. 자네는 친절하지만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구부러지지 않는 나무와 같아. 언젠가 바람이 그것을 두 동강 낼 거요. 또 그가 황소를 빌리러 이웃집에 갔는데 그 이웃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대요. 나도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네. 또 그가 상인에게 쌀을 외상으로 달라고 했을 때 그 상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대요. 그렇게 해준들 고마워하지도 않으면서. 한때 그를 도왔던 청년조차도 물을 길어달라는 것을 거절했대요. 나는 내 집안일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그는 실망하여 집에 돌아와 가만히 생각하니 뒷집 과부가 말한 게 가슴에 박혔답니다. 친절하지만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한 말이었지요. 그렇구나. 내가 감사하다고 말하기보다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나 보네. 그래서 그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고개를 숙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웃에게 인사를 했대요. 소를 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 이웃이 미소를 지었겠지요? 아이고, 그 말 나오는 게 참 오래 걸렸어. 그는 상인에게 고개 숙여 절을 했대요. 쌀값을 외상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인이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답니다. 이때까지 당신의 입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구려. 그는 청년에게, 어른들에게, 뒷집 과부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눈에서는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역시 친절은 오고 가고 주고받고 하는 것인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깨진 항아리에 담긴 물처럼 사라져버릴 것이지요. 드디어 그는 물에 빠졌다가 회복한 아들을 데리고 수도리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인사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아이가 건강해 보이니 기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다시 또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수도리네 부부는 이웃들과 평화롭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수도리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남겨둔 여인.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서씨 부인이라는 젊은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훈장인 아버지 밑에서 외동딸로 유복하게 자라다가 혼인하였는데 겨우 2번의 겨울을 보내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 서씨는 훈장인 아버지 제자로 서당에 다니던 하구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훈장인 아버지 서재에는 고전이나 시집, 유교 경전 등 많은 책들이 그득하여 제자들이 서책을 빌리려고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녀 아버지는 제자들 중 특히 남편이 마음에 들어 대를 사위로 들여 같이 살았는데 사위가 그리 허망하게 일찍 가버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지요. 심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쓰러졌던 그녀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거의 방 안에만 누워 계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도 없고 아버지와 둘이 남게 된 그녀는 그 넓은 집에서 외로웠지만 결코 내색하지 않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그런 서씨 부인의 집안은 대대로 유복했기에 큰 집을 유지하고 넓은 논밭을 관리하기 위해 머슴들을 여럿 두고 있었습니다. 서씨 부인은 같은 지붕 밑에 있는 모두에게 친절하여 다들 그녀를 존경하고 신뢰했습니다. 일꾼들 또한 착실하게 일해주어 그녀도 늘 고마운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식구처럼 다정한 서씨 부인은 겨울이면 따뜻한 솜 누비옷을, 여름이면 시원한 모시옷을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베푸는 그러한 친절이 일꾼들의 고단한 일을 덜어줄 것이라 여겼었지요. 그 일꾼들 중에 수년 동안 그녀의 집에서 일하면서 그녀에게 비밀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노총각 머슴 칠복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엉뚱하게도 과부의 이런 호의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엉큼한 남자들이 특히 과부를 넘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부의 버선목에는 은이 가득하고 호라비의 버선목에는 이가 가득하다는 말이 있듯이 과부는 살림살이가 알뜰하여 규모 있게 생활하니까 돈이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정네들이 특히 과부가 가진 재물을 탐내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었지요. 그런 속마음이었는지는 모르나 칠복이는 감히 서씨마님에게 표현은 못해봤지만 어떻게 해보려는 뜻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마당 한 구석에서 흔들리는 등잔불에 번지는 서씨 부인의 그림자를 지켜보곤 했습니다. 해가 바뀌어 봄이 찾아오면 매화가 피어났고 그 매화는 산돌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며 꽃잎들이 고요한 눈처럼 안뜰에 떨어집니다. 그 향기가 어두운 밤하늘을 돌아다닐 때 달빛 아래에서 담장 너머를 바라보는 여인이 있었지요.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서씨마님이었습니다. 머슴칠복이는 염치 없이 다가가 목소리를 떨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저는 오랫동안 마님을 기쁨과 슬픔 속에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진심을 다해 사모합니다. 하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나이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과부는 갑자기 숨이 멎는 듯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칠복이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인으로서의 칠복이는 높이 여기나 사랑은 아니야. 나는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주변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지 않아. 설령 그리 되더라도 자네와 나는 서로 다른 세상에서 오지 않았나? 칠복이는 얼굴이 어두워지며 고개를 숙이고 이해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말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휙하고 어둠 속에 핀 마지막 꽃들을 휩쓸고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쓸쓸하고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마님 뒤에 남겨진 칠복이는 그 자리에 바위처럼 굳어 있었지요. 자신의 사랑을 과부가 절대 응해주지 않자 그의 사랑은 무언가 뒤틀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녀를 가질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녀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음흉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하인들에게 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변에 소문을 은근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과부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흘렸는데 심지어 좋은 물건들을 잔뜩 사주기도 했다 하며 없는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또 과부의 가장 사적인 비밀을 알고 있고 자신은 과부와 은밀한 관계가 있는 척 행동했습니다. 칠복이가 꾸민 헛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밤마다 누가 담을 넘어오더니 서시마님 안방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 그녀가 남편을 독살했을지도 몰라.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잖아. 어쩌면 그녀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한 건지도. 더구나 그녀의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시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한다네.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갔습니다. 과부가 가는 곳마다 이런 소문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과부를 참하고 어질게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의 거짓말로 그녀의 명성은 더럽혀졌지요. 한술 덧뜬 머슴 칠복이는 과부가 자기와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근래에는 자신을 실컷 이용만 하고는 관계를 끊으려 한다며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당시에는 양갓집 여인이 사사로이 간통을 저지르면 그녀를 노비로 만드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칠복이 자신이 여주인을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노리고 한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장 결정적인 칠복이의 말로 고울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서시마님이 몰래 도적패들과 이야기하는 걸 내가 봤어. 그녀가 무슨 음모를 꾸미는 게 틀림없어. 마을이 시끄러워지자 동원에서 머슴 칠복이를 불러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칠복이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다 진실인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서씨 부인이 준 옷들이 사랑의 전표로 준 것이었으며 선물 받은 다른 물품들 모아둔 것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서씨 부인과 자신과의 은밀한 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이 사또의 명으로 서씨 부인을 동원들로 대령시켰지요. 과부는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소용이 없게 되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는 척하며 사또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머슴 칠복이는 나와 가까운 사람만이 볼 수 있는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요. 칠복이는 내가 밤마다 기도를 할 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관리들과 구경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슨 말이 나올지 그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머슴 칠복이는 흠칫 놀란 표정이었지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습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부는 눈을 치켜뜨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그럼 기억하겠네? 내가 매일 밤 자기 전에 향에 불을 붙이며 어떤 특별한 기도를 했을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만 알 수 있는데
머슴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쓸데없이 더듬거리며 말을 지어내려 애썼습니다. 예, 기도를 하긴 했죠. 무언가 중얼거리면서 말이지요. 기억이 안 나는가? 이상하군. 우리가 그렇게 가깝다고 하면서? 사또가 머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망인의 사생활을 진정으로 공유했다면 그 기도를 알지 않겠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전혀 예상치 못한 기도라는 말에 당황한 머슴은 허공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옆에 있으니 아마 기도를 생략한 모양입니다요. 저는 같이 있어도 정녕 듣진 못했습니다요.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머슴을 보았습니다. 머슴의 변명하는 소리에 과부는 고개를 내저으며 사또를 향하여 다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그러면 머슴 칠보기가 진정으로 자신의 주장처럼 나를 잘 알고 있다면 돌아가신 남편과 가족들만 아는 내 몸의 비밀스런 반점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칠복이, 너는 그 반점을 알고 있느냐? 사또와 관리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주고받았고 머슴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날까 겁이 덜컥 났지만 결코 물러설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물론이죠. 저는 마님의 가슴을 봤으니 점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말고요. 동안에 있던 사람들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과부는 쓴웃음을 지으며 머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가슴에 있는 점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 또 색깔은 어떤지 말해보게. 머슴은 손가락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며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작은 둥근 모양의 점인데 색은 까만색으로 여기쯤 가슴 위에 있었습지요. 주인은 또다시 술렁댔습니다. 과부는 사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또나리, 청하옵건대 저의 비밀스런 점을 보여줄 여인들을 방에 들여주십시오. 사또가 허락하자 여인들이 과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부는 느리고 신중한 움직임으로 방 안에 들어온 여인들 앞에서 저고리를 아래로 끌어당겨 흠잡을 데 없는 하얀 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점은 가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나리 가슴에 점이 없습니다요. 방에서 나온 여인들의 말을 들은 사또와 관리들은 깜짝 놀라 눈을 껌뻑이며 민망해했습니다. 과부는 주위를 둘러보며 더 이상 속지 말라는 듯 말했습니다. 제 진짜 점은 사실 가슴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방에 다시 들어간 그녀는 아까처럼 여인들만 보이게 치마를 들어 올리니 실제로 배꼽 아래에 별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사또나리 가슴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점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소리치자 머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동안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머슴 칠보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칠복이, 너는 나와 같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당연히 알 수가 없겠지. 내 이놈, 선량한 과부의 친절을 뭐 함으로 갚았더냐? 너의 배신과 무고한 여인의 신세를 망치려는 거짓말에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칠보기는 절망으로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어느새 숨겨둔 날카로운 칼을 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안 돼, 저 여자가 욕이야. 다들 속고 있는 거라고. 내가 저 여자를 죽이면 다 알게 될 거야.
갑작스런 머슴의 행동에 모두들 경악하는데 재빨리 포졸 한 명이 용모방망이로 내려치자 비명소리와 함께 칠복이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를 끼칠 의도는 아니었습니다요. 제 마음을 몰라주니 너무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갔습니다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놈 거짓말과 헛소문을 퍼뜨린 죄, 또 살인미수죄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어서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옥에 가두렸다. 결국 머슴의 주장이 다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 그동안 떠돌던 소문은 아침 햇살 아래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과부의 재치와 용기로 밝혀져 그녀의 결백을, 진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과부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볼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께서는 밤마다 향을 피우고 무슨 기도를 하시었어? 그러자 그녀는 진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부드럽게 읊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먼저 가신 낭고님께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이 늘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다들 과부의 진실된 마음과 침착하며 지혜로운 처신에 감탄하고 모든 오해를 다 풀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마을의 평화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마음속에는 그간 일어났던 시련의 상처가 앙금처럼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이 깊어진 뜰에 그녀는 외롭게 홀로 있었습니다. 밤안개 속에서 담장 너머를 아련히 보는 서씨 부인은 사실 마음 한구석에 한 선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제자로 남편과 함께 동문수학했었지요. 그 선비는 서씨 부인 집에 자주 방문했었는데 오기만 하면 사랑방에서 남편과 그 선비는 스승님인 그녀 아버지와 함께 시조를 낭송도 하며 서씨 부인이 내놓는 다과와 차 한 잔에 오랫동안 담소를 나누다 돌아가곤 했습니다. 남편 장례식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훈장인 아버지의 병문안도 자주 오던 그 선비는 서씨 부인과 눈이 마주치면 따스하고 정이 담뿍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씨 부인은 마치 겨울이 봄으로 돌아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대 꿈에서라도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비가 과거 시험에 합격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니 부모님이 정한 혼처와 혼인하게 되었다고 알리려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서씨 부인은 옥으로 된 비녀를 꽂고 눈부시게 하얀 옷을 입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밤 안개가 짙게 깔린 그 밤에 선비는 떠나면서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히 입으로 말을 할 순 없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진실이 담긴 애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곱게 접은 닭종이를 꺼내어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열어보았습니다. 내가 등잔이라면 당신은 내 기름이 될 것이며 내가 연이라면 당신은 내 바람이 될 것이요. 하지만 나는 내가 갈 길을 잘 알고 있어. 아름다운 당신은 내가 남겨야 할 불꽃이라는 것을. 시를 다 읽은 서씨 부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시를 소매 속에 넣고 그를 고이 보냈습니다. 기력이 쇠해가는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바쁘게 살다가 밤안개가 흐를 때면 가끔 고개 돌려 담장 너머를 바라보던 홀로 된 여인 이야기였습니다. 내 며느라, 어디 있느냐? 알립니다. 강씨 가족은 며느리를 찾습니다. 영리하고 부지런하며 인내심 있고 게다가 아름답기까지 하다면 더욱 환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얼마나 화합을 잘하는가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며느리에게 사랑과 행복을 듬뿍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어느 날 부유한 양반 강대감 집에서 며느리를 공개 모집한다는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습니다. 자신 있는 처녀들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고래등 같은 강대감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추리고 추려서 4명의 주요 경쟁자가 남았는데 다들 야무지고 한 인물들 했습니다. 며느리감 후보로 오른 4명의 처녀들이 자기소개를 펼쳤습니다. 저는 학식이 풍부한 훈장님의 딸입니다. 저 또한 책 읽기를 좋아하며 이름은 교순이라 합니다. 저는 손끝이 야물어 바늘과 실만 있으면 어떤 옷이든 어떤 무엇이든 잘 만드는 처녀, 옥이라 하옵니다. 전 점포가 포목점, 건어물점 등등 10개도 넘는 유명한 상인의 딸, 상이라 합니다. 전 농부의 딸 복순이라 하옵고 농촌의 일이 한가할 때는 강에 나가 고기 잡기도 합니다. 판서 강대감은 지인지감이 있었습니다. 지인지감이란 사람을 잘 알아보는 능력을 일컫는데 그런 그가 훌륭한 며느리를 고르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려고 공고를 한 것입니다. 지혜로우며 부지런하고 심성이 따뜻한 며느리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시험이었던 셈이지요. 강대감은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상을 보니 성격이 모질지 못한 데다 집안 살림을 이끌 그릇은 아닌 것 같아 똑부러진 며느리를 맞이해 탄탄한 가문을 지켜나갈 심산이었습니다. 아들 영규는 아녀자처럼 하얀 얼굴에 팔다리가 가늘고 왜소한 체격이었는데 선한 그는 입꼬리가 늘 올라가 있었고 감나무 아래서든 어디든 스스럼 없이 낮잠을 잘 수 있었으며 툭하면 잘 걸려서 넘어질 정도로 덤벙대었지만 마음씨만큼은 착한 남자였습니다. 아버지 강대감은 영규가 혼인할 나이가 되니 더 늦기 전에 어서 집안의 넓은 땅을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후계자를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처녀들을 물색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서로 겨루어 제일 우수한 며느리를 뽑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라에서 왕비 간택 문제로 장안이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임금님께서 상처하여 왕비를 뽑으려고 전국에 방을 내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집에 자매가 있었는데 하루는 언니가 산에 올라가는데 훨훨 날면서 산꼭대기에 오르는 꿈을 꾸었다고 하자 꿈 이야기를 들은 동생이 자신이 아끼던 은칠보 바늘쌈지를 주고 그 꿈을 사서는 왕비 후보자로 간택장에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신부 후보들 모두가 방석에 앉아 있는데 동생 처녀만 방석에 앉지 않아 왕이 까닭을 물으니 아버지 이름이 쓰인 방석이라 깔고 앉을 수 없다고 했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동생 처녀만 목화꽃이라고 대답했고 가장 높은 고개를 물으니 보릿고개라고 했고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니 단점, 꿀점처럼
맛있게 잠을 잤다는 말이 있으니 잠이야말로 가장 맛있는 것이 아닌가요? 하고 대답한 동생 처녀가 결국 왕비로 뽑힌 이야기가 화제거리였습니다. 또 저 윗마을에 사는 부자 노인이 유명했지요. 그 노인이 며느리를 고르려고 시험을 봤는데 며느리 후보감을 데려온 후 산중에 집을 지어놓고 머슴 한 명과 여종 한 명만 데리고 쌀 한 대, 좁쌀 한 대로만 한 달을 살라고 했답니다. 며느리가 도저히 지낼 수 없어서 시댁에 돌아오니 며느리 자격이 없다며 친정으로 쫓아보냈고 두 번째 며느리는 겨우 죽만 끓여 먹었는데도 양식이 며칠 만에 바닥이나 턱없이 모자람으로 자격 없다고 또 쫓겨났습니다. 세 번째 며느리도 마찬가지로 가버리니 이젠 더 이상 딸을 주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노인은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어떤 집안이건 딸만 주면 내가 백마지기 땅을 주겠다. 그러자 한 처녀가 시집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처녀는 의외로 이 한 달치 식량을 머슴과 하녀와 자신이 실컷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컷 먹었으니 이제 일 좀 해볼까? 그녀는 머슴에게 나무를 해 장작바리로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도록 했으며 여종에게는 마을로 내려가서 일거리를 구해오게 하여 며느리 자신이 직접 바느질, 빨래, 길쌈 등 노동을 스스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종에게는 나무를 뜯어다 팔게 하고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음식을 받아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얼마 안 가 그녀는 몇 달치의 식량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서너 달이 지났는데도 며느리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혹시 굶어 죽었나 해서 시아버지가 산중의 집에 가보니 집안에 양식이 가마니째로 쌓여 있었고 며느리는 배를 짜고 있지 않겠습니까? 옳았구나. 이제는 됐다. 이 며느리라면 살림을 잘 지키겠구나 하여 며느리를 본가로 들어오게 하여 곳간 열쇠를 맡기니 며느리 덕으로 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 노인의 이런 며느리 시험은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생활력을 가진 여인을 얻기 위한 합리적인 시험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부지런한지, 게으른지, 길쌈이나 바느질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평소에 듣고 알던 강대감인지라 며느리가 그런 처녀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강대감은 많은 처녀들을 물리치고 뽑힌 4명의 처녀들을 마주하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린 첫 번째 관문은 강대감집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감동할 음식을 만들어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음식 솜씨만 보려는 것보다 몸가짐, 마음가짐이 보고 싶은 것이었지요. 첫 번째 후보자인 훈장딸 교순이는 동의보감에 기재된 약재를 식재료로 이용했습니다. 건강 장수하게 하는 약이 되는 음식으로 느릅나무 속껍질을 이용해 죽도 쓰고 영양 많은 음식들로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정성에 비해 안타깝게도 한약 냄새가 많이 나는 맛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어본 식구들은 몰래 상 밑에 뱉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재료들의 배합을
잘만 조절한다면 맛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 바느질 잘하는 오기는 떡 위에다 고운 색실로 술을 놓았고 예쁜 천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마른 건어물에는 가위질하여 항 모양으로 만들었고 대추나 밤으로 근사한 집 모양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놀랍게도 형형색색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아무도 감히 먹지를 못했습니다. 손을 대기도 아까웠지요. 그림의 떡처럼 그냥 모셔두면 좋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상인의 딸 상인은 머리 굴리는 재주를 부렸는데 자신이 몰래 불러들인 숙소에게 요리를 시켜 화려하고 뻑적지근하게 진수성찬을 마련했습니다. 허나 자신이 직접 요리한 것이 아니라는 게 들통났습니다. 숙수라는 사람은 잔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였습니다. 기술자 솜씨라 다들 맛있다고 하며 먹기는 했습니다. 네 번째로 농부의 딸 복순이는 큰 상에 밥과 국, 육류, 생선류, 탕, 찌개, 전, 구이, 나물, 김치 등 다채롭게 차려내었습니다. 물론 건강에도 좋고 맛있는 음식이었으며 또 밭에서 금방 딴 신선한 야채를 이용하였고 특히 최고의 별미인 두부를 상에 올리니 모두들 행복해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순이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음식으로 뱃속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가짓수는 5가지 정도로 단순하여 속이 편안한 음식이 집안도 편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강대감은 첫 번째 관문에서는 복순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관문을 강대감이 말했습니다. 신랑이들, 내 아들과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내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함께 집에 돌아오는 것이다. 첫 번째 후보 훈장딸 교순이는 연기와 너른 들판 위로 나가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속에서 교순이는 멋들어진 시를 낭송하며 들려주려고 했지만 연기는 지루했던지 내내 하품만 하다가 기어이 코를 골며 골아떨어졌지요. 교순이는 말없이 옆에서 서책만 읽는 것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인 오기는 옷감을 갖고 와 바느질 준비를 하고는 영규의 몸치수를 재더니 자신의 빛나는 솜씨를 뽐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느질이니 옷이니 하는 것에 도통 관심받기던 영규는 계속 몸을 비비꼬고 눈을 비벼대는데도 오기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옷 만드는 실력을 발휘하는 데만 집중했지요. 드디어 반나절이 지나 완성된 옷을 영규에게 입혔습니다. 그녀 자신도 커플룩처럼 같은 색인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는 어울리는 한 쌍으로 보이려고 영규를 끌고 문 밖을 나섰지요. 그러나 영규는 새 옷을 입고 나니 뭔가 불편하고 어색하고 갑갑해 마구 몸을 비틀고 꿈틀거리며 옷을 쥐어뜯다가 갑자기 눈앞에 날아가는 호랑나비를 보며 외쳤습니다. 호랑나비다. 나비야, 나랑 놀자. 영규는 나비를 쫓는다며 멀리 도망갔습니다. 오기는 영규 뒤를 쫓다가 돌뿌리에 넘어져 그만 두엄더미에 빠져버렸습니다. 밤이 이슥하게 되어서야 돌아온 영규는 먼지투성이었는데 그동안 내내 오기는 냄새나는 옷이고
버선이고 고무신을 빠느라 하루가 끝나버렸습니다. 세 번째 후보 상인의 딸 상인은 영규에게 장사를 가르치려고 돈이 들고 나는 장부를 쓰는 법부터 알려주려 했지만 영규는 숫자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종이로는 부족했던지 온통 옷에, 벽에, 방바닥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그녀는 사방에 튄 먹물을 닦아내고 치우고 하는 일로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네 번째 후보인 농부의 딸 복순이는 영규와 함께 강가로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미끼가 있어야 해요. 그 소쿠리엔 미끼가 담겨 있나요? 아, 그럼요. 나는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요. 영규는 자신의 소쿠리를 열어서 보여주는데 곶감, 찹쌀떡, 김치 쪼가리 같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게다가 참기름병도 갖고 왔습니다. 복순이는 큰 눈이 더 커졌습니다. 벌레나 지렁이는 없나 봐요? 맨날 지렁이만 먹으면 지겹지 않겠나요? 물고기도 색다른 식사를 할 자격이 있어요. 영규가 떡에 참기름을 묻혀 미끼로 꿰더니 낚싯줄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물고기들이 떡을 뜯어먹기 시작했지요. 복순이가 좋아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머, 물고기가 진짜 떡을 먹어요. 아이, 신기해라. 영규도라님은 생각이 참 신박하시네요. 어머나, 또 물고기가 물었어요. 아이, 너무 재밌어요. 복순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본 영규는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 영규는 너무 흥분해 발이 배짠에서 미끄러져 물보라를 일으키며 강물에 빠졌습니다. 복순이는 영규의 그 어설픈 모습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배로 올라올 수 있게 그녀가 손을 내밀어주는 척 하다가 빼버리니 영규가 다시 물속으로 빠졌지요. 그러다 복순이는 진짜로 손을 내밀어 영규를 끌어내자 두 사람은 마주보며 또 크게 웃었습니다. 영규는 옷 입은 채로 꾹 물을 짜내다 젖은 옷을 말린다고 강둑 옆 풀밭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웃어주는 처자와 한바탕 재밌게 물놀이를 해본 것이 언제 있었나 싶었습니다. 늘 남들이 자신에게 지적질만 하고 다들 자신을 가르치려고만 했는데 복순이란 처녀 앞에서는 왠지 모를 자신감이 솟았습니다. 강가에 노을이 물들자 두 사람은 소쿠리에 고기를 잔뜩 담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 대문을 열고 두 사람이 들어서자 강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오늘 하루가 어떠했느냐? 아버지, 저는 어부가 좋아요. 네, 영규도련님은 실패를 모험으로 만드는 특별한 재주를 갖고 계십니다. 덕분에 소쿠리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강대감은 흐뭇했습니다. 다음날 세 번째 관문으로 강대감이 수수께끼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녀들의 지혜와 성품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지요. 이것은 세상의 무게를 지탱한단다.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강철보다 강하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 답을 내어 3일 후에 이곳으로 오너라. 그러자 처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은 어떤 표정인지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단지 지식이 아닌 인생의 어떤 진리가 들어있는 것 같았지요. 마침내 약속한 3일이 지나 답을 가지고 오는 그날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훈장딸 교순이가 답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지탱하며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강철보다 강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무거운 배도 실어 나르고 산과 골짜기도 만들지요. 온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돌도 깎아내며 강철을 능가하는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잘 만드는 오기가 답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지탱하며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강철보다 강한 것, 그것은 비단입니다. 가볍고 부드럽지만 군대의 깃발을 엮기도 할 만큼 아주 질깁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비단옷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의 딸 상희가 답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지탱하며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강철보다 강한 것은 인간의 정신입니다. 형체는 없지만 세상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정신은 강철을 넘어 시련과 인내를 견뎌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과정에서 눈여겨봤던 농부의 딸 복순이가 답을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지탱하며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강철보다 강한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끊어지지 않고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로 묶어도 끊어지지 않는 것,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이 있으면 태산 같은 어려움이라도 견뎌내어 강철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처녀들은 이러한 답을 통해 자신의 심성이 얼마나 바르고 아름다운지 표현했습니다. 강대감 부잣집의 며느리 고르기는 한 달간의 시험과 검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국간 열쇠는 안방마님이 관리했습니다. 아끼는 것은 버는 것만 못하니 재테크의 최고봉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며 특히 며느리는 큰 살림을 맡아야 하니 부잣집 며느리의 조건은 재산을 불리는 능력 또한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오로지 선비의 아내 몫으로만 맡겨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은 관직에 오를 때까지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들이 공부에 몰두하도록 내주하며 짜임새 있는 살림을 해나가야 했지요. 드디어 시아버지가 며느리 후보들에게 마지막 관문으로 돈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며느리로 선택된다면 우리 집안의 재산을 늘릴 방도를 한번 말해보아라. 훈장딸인 교순이가 답했습니다. 교육을 우선시하여 지식을 쌓아나가는 데 주력하고 훈장님을 모셔와 서당을 운영하며 많은 인재들을 키우겠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나 돈을 잘 관리하여 낭비를 없게 하겠어요. 옷을 잘 만드는 오기가 답했습니다. 저는 옷을 만드는 일을 좋아하다 보니 옷감을 자르고 찢을 때 나오는 자투리 천조각 하나도 버리기 아깝습니다. 그래서 자투리천을 서로 이어붙여 조각보를 만드는데 복을 잇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천을 복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 자르고 찢은 옷감, 즉 복을 다시 이어 붙임으로써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 조각보를 만듭니다. 이 많은 조각보들의 쓰임새는 책보, 옷보, 이불보, 패물보, 혼수보, 예단보, 상보 등 이름만큼이나 다양하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일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상인의 딸 상희가 답했습니다. 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조상님께 효도함은 물론이고 비록 아랫사람들일지라도 합리적이면서 공정하게 대하며 검소하고 부지런한 생활을 실천하는 가운데 살림살이는 더욱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부의 딸 복순이가 답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 이웃 고을에서 농사 짓는 방법을 바꾸었더니 농작물을 2배나 많이 거둬들였다 합니다. 모를 한 곳에 심었다가 싹이 자라면 논에 옮기고 밭농사에서는 평평한 땅에 고랑을 만들어 작물을 심으니 바람의 피해를 크게 줄여 더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논밭을 일구고 거름을 내는 일을 할 때 쓰는 농기구들을 새롭게 바꾸니 농사일이 훨씬 쉬워졌고 수확도 2배 이상 늘어났다 합니다. 덕분에 농촌에는 부자 농부들이 생기고 담배나 인삼 같은 값비싼 농작물을 재배해서 큰 돈을 버는 농민들도 많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화, 약재, 고추, 호박, 3등을 심을 것이고 또 흉년이 들 것에 대비해 고구마나 감자도 심을 것입니다. 강대감은 복순이의 지혜에 감동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순이는 진정한 농부 아내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복순이의 뺨이 붉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대감은 복순이를 최종 우승자로 선언했고 다른 처녀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시험 관문에서 복순이는 영규에게 딱 맞는 짝임을 증명했었습니다. 새신랑 영규와 새신부 복순이의 혼례식은 큰 기쁨으로 치러졌습니다. 너무도 행복한 강대감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찾다가 한 번도 갖지 못한 딸을 찾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 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반려자를 찾았다. 나처럼 며느리 잘 만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허허허.